경매를 어디서 진행해요? 법원에서 하죠. 그러면은 낙찰되면 대금을 법원에다 내죠. 그죠? 통상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다 내요. 지금 보면 대부분 신한은행이 있죠. 들어가 있죠. 그죠? 계약이 된 거예요. 들어가는데 신한은행에다 내면 법원의 그 사건 번호, 여러분이 낙찰 받으신 사건 번호로 돈이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뭘 해요? 배당을 해줘. 배당이라는 게 뭐예요? 사건 번호로 들어온 돈을 순서에 맞게끔 최고 빠른 사람부터 배당을 해준다. 돈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이 배당을 받고 싶다. 배당 신청했죠, 그죠? 배당 요구 종료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죠? 배당 요구 종료일 안에 배당 신청한 사람은 법원이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법원이 자, 이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가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짜인 사람들한테 개별로 서류를 또 요구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 순서를 쫙 정해놓습니다. 대충. 그래서 그 낙찰 금액에 맞게끔 배당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경매가 진행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공탁. 공탁이 뭐예요? 자, 내가 돈을 받고자 경매 신청을 하는데 나보고 또 돈을 내래. 그러면 부당하잖아요. 화나잖아요. 내가 지금 1억 받으려고 경매 신청하는데 나보고 돈을 또 내래. 그럼 그 1억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돈을 또 내라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법원에서 돈을 빌려주세요. 근데 빌릴 수는 없잖아요. 맡겨주세요. 얼마를 법원에다가 맡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공탁. 내는 게 아니라 임시로 쓰게끔 빌려주는 거예요. 경매 진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집행관들이 집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행관들이 공짜로 해주지 않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한번 집달하고 얼마를 받는단 말이에요. 수고비를. 그러니까 집행관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대부분 주말에 토, 일요일 날 막 집달을 해요. 몰아서. 뭐 50건, 100건을. 그래서 받으면 얼마, 못 받으면 얼마. 그렇게 법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법원에서 국가에서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신청권자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써버리고 나면 낙찰이 돼서 낮게 돼서 실제로 내가 1억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나보고 경매 진행 비용을 1,000만 원 내라 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실제로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부당하잖아. 그래서 공탁 맡겨주시면 그 돈으로 집행을 하고 감정을 하고 돈을 쓴 다음에 낙찰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제일 먼저 배당하는 게 경매 진행 비용이에요. 내가 경매를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강제 경매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돈 주세요 라고 판결문을 내줬어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그 사람의 물건, 주택이든 집이든지 간에 차든지 간에 경매 진행을 해. 그죠?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법원은 네, 돈을 주셔야 저희가 합니다. 공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공탁금을 냈어.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게 강제 경매. 임의 경매는 뭐예요? 여러분 저당 근저당. 그죠? 대출 받을 때 다 합의했어. 2달 연체하면, 이자를 연체하면 3개월째 자동으로 부실채권으로 넘어가서 경매 진행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넘어가. 그래서 경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공탁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다음에 배당받을 사람. 서울에 방 한 칸 얻으려면 1억 1천 없으면 못 얻는 거예요. 그만큼 전세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최소한 방 한 칸 얻을 정도의 돈은 보호해 줘야지 해요. 그래서 전세금이 1억 1천 이하. 내가 1억 1천 이하에 저는 살고 있어. 1억 1천 이하에 살고 있는 분은 국가에서 우선순위로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경매 개시 조금 전에 난 모르고 전세를 얻었어. 그래도 먼저
보호해줘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최근에 바뀐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1억에 3,700으로 하자고요, 그냥. 그 앞전이 1억에 3,700이었으니까. 1억 미만의 전세 살고 있는 분은 3,700까지는 돈을 먼저 줘라. 내가 1억에 전세 살고 있어. 그러면은 3,700을 먼저 배당받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배당받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6,300만 원은 본인 배당 순서가 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범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3,700은 있어야 진짜 쓰러져가는 방 한 칸이라도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그 돈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로. 그래서 3,700을 법으로 보호해놨다. 그게 뭐예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 그리고 기업이 경영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망했어. 경매에 나왔어. 그럼 직장 그 회사에 있던 직원들도 급여를 못 받을 거 아니죠. 급여를 못 받는데 이 물건이 낙찰이 되면, 공장이 낙찰이 됐어. 그러면은 그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법원에다가 나 급여 못 받았습니다라고 배당 신청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직원 못 받은 급여를 해준다. 급여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채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무너졌을 때 그 직원들이 배당 신청하면 배당을 해주는데, 자, 얼마치를 해주냐? 3년치 퇴직금. 그러면은 여러분 1년 퇴직금이 여러분 한 달 급여 정도 되지, 그죠? 최근에 받았던 급여. 그 다음에 3개월치 급여예요, 급여. 자기가 최종 받았던. 그러면 합치면 어때요? 6개월치 급여죠, 그죠? 내가 2년 됐어, 근무한 지가. 그러면 당연히 2년치 받겠죠, 그죠? 내가 10년 됐어. 그래도 3년밖에 못 받는 얘기예요. 3년을 기준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근무했던 분들은 3년치만, 그보다 낮게 하신 분은 자기 한 횟수만큼만 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최고는 6개월, 최소는 뭐 1년 미만인 사람은, 그죠? 3개월쯤 받겠죠, 그죠? 급여는 받겠죠. 이거를 먼저 배당을 해주는데, 자, 우리가 동대문 상가 주변에 원룸촌이야. 방이 20개. 방이 20개인데 여기는 무조건 보증금 5천이야. 이유 없이 5천 아니면 안 받아 아예. 그러면은 보증금만 얼마? 10억 되죠, 10억. 근데 이게 경매에 10억에 낙찰이 됐네. 이때 경매 나왔는데 10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20명이 무조건 받는 거야.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다 받는 거야, 5천만 원을. 그러면 이거를 경매 진행했던 근저당권자는 나는 한 푼도 못 받잖아. 이거 경매 진행 비용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000만 원 내고 낙찰됐는데 나 1,000만 원 냈던 돈만 받고 나서 나머지 9억 9천은 전부 이걸로 배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재경매 다시 돼요. 그래서 어떤 법이 있냐 하면 소액 임차인이나 임금채권은 낙찰 금액의 50% 이내에서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5억이잖아요. 5억, 그죠? 5억을 20개로 나누면 한 세대당 얼마? 2,500만 원. 2,500만 원만 먼저 배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법이 5천만 원으로 돼 있지만 내 이 환경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위법으로 다시 50% 이내에만 지급해라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기본은 보상해 주지만 내가 내 재산을 보호하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면 결국에는 내가 편리성에 의해서 5천만 원 내고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런 경우를 당해보니까 실제로는 2,500밖에 못 받아. 법의 보호를 요거밖에 못 받아. 원래 법의 보호도 5천만 원 받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나는 2,5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배당 순서에 의해서 나머지 이제 5억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 5억이 순서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빨리 입주한 사람도 있고 늦게 입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죠. 빨리 입주한 사람,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사람은 당연히 배당을 받겠죠, 그죠?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나머지 사람은 근저당보다 뒤기 때문에 못 받아. 그럼 2,500만 원밖에 보호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임금 채권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 전무, 부사장, 이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어, 이 회사가. 근데 이게 뭐 한 30억에 낙찰됐는데 임금이 20억이 넘어. 그럴 때도 똑같아요. 15억 이내에서만 임금 채권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맞아요. 세금. 국세, 지방세. 그 다음 뭐가 하나 빠져치우죠. 그게 뭐냐면 유익비예요. 유익비. 여러분들 올 때 엘리베이터 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잡기가 힘들 때가 있어. 그 제가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4층까지 돈을 들여서 한 2억 들여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4층까지. 근데 그 4층까지는 이 건물에 오시는 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다. 학원생만 이용하세요라고 안 붙여놨거든요. 다 타는 거예요. 옆 건물에는 없어요. 그건 접근성과 편리성이 되게 좋죠. 그럼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높아졌죠. 자, 똑같이 유치권 신청을 했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유익비라는 게 뭐냐면 가치를 높게 하는데 일조를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세 임대차 계약서 보면 원상복구라는 게 인쇄가 탁 돼 있어요. 내가 쓰지 않고. 특이조항 사항에다가 내가 별도 기재하는 게 아니고 인쇄가 되어 있어요. 아예. 다 그건 뭐예요? 내가 얼마를 들였던 간에 그건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치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나는 김밥집 할 건데 후드 때문에 정신없어요. 막 헷갈려. 필요 없는 건데 이걸 돈 주고 치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상복구, 원래의 모습 그대로. 내 사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거는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 대신에 공익, 그 건물의 전체, 건물의 플러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유치권 인정이 된다. 그게 유익비다. 유익비.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 비용 이후에 유익비가 있으면 그걸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이제 근저당, 저당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배당이라는 책 한 권을 여러분이 떼실 거예요.